대감마님, 멈추셔야 합니다. 감히 누구냐? 정승 어른의 행차를 막아서다니! 조선 숙종 말년 한양 도성 서문 앞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낙향길에 오른 영의정 이정명 대감의 수레 행차가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수행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 앞으로 누더기를 걸친 소녀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국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거지 소녀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즉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승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정명 대감은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조정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대감은 손을 들어 무사들을 제지했습니다. 소녀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속이려는 간사함도 동량을 구걸하려는 비굴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걱정과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레 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금이 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고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계집아이의 헛소리라며 당장 쫓아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수레공을 불러 바퀴를 점검하라고 명했습니다. 수레공이 바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가리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던 수레공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퀴 안쪽 깊숙한 곳에 길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걸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무게가 실리면, 특히 내리막길에서 힘이 가해지면 바퀴가 통째로 부러질 상황이었습니다. 수레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출발했다면 첫 번째 고갯길을 넘기도 전에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레가 전복되면 안에 탄 사람은 물론 주변의 수행원들까지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만약 그 어린 소녀가 나서지 않았다면 일국의 영의정이 수레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입니다. 이정명 대감이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고,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예전에 시장 바닥에서 짐수레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레가 부러지기 직전에 나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막아섰느냐고, 나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년 전 소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탐과 놀이의 횡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한양의 작은 주막을 운영하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역을 관장하던 아전이 주막 자리를 탐내어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증인도 증거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인 소녀의 아버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한성부 판인이었던 이정명 대감이 우연히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직접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전의 농간이 드러났고 소녀의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소녀의 아버지는 심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겨우 석 달을 더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이정명 대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지 않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정명 대감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매일 대감의 무사한 영을 빌었습니다. 비록 거짓 신세가 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대감의 행차를 보게 되었고 수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정명 대감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보답하려는 아이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서쪽 서자에 연꽃 연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따라 한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수행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일국의 영의정이 거지 소녀를 양녀로 삼는다니 가문에 채통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씨에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후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감은 소녀의 관찰력에 주목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거지를 정말로 양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굶지 않아도 된다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이 대감의 저택에 들어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수리하는 동안 대감은 서연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비록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큰 비가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비들이 평소보다 낮게 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에서 축축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산 쪽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또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무슨 비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천막을 준비하고 비를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행차는 큰 불편 없이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길을 가던 다른 행인들은 비를 맞으며 고생했습니다. 대감은 더욱 놀랐습니다. 서연의 관찰력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앞이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행차는 임시로 근처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서연을 불러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길을 오가는 보부상들에게서 날씨를 예측하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법 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연은 스스로 익힌 것도 많았습니다. 거지가 된 후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살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량을 줄 것인지, 어떤 장소가 위험한지, 언제 비를 피해야 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발달했습니다. 대감은 감탄했습니다. 역경이 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면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레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바퀴로 교체하고 모든 부분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대감은 서연을 자신의 수레에 태웠습니다. 수행원들이 수군거렸지만 대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레에 올랐습니다. 평생 타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수레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며칠을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대감과 서연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감은 서연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은 거리에서 보고 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높은 곳에서 나라를 바라보지만 정작 백성들의 실제 삶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도 서연의 능력은 여러 번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은 길가의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곧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 그 나무를 지나친 직후 정말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만약 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리를 건너기 전에 다리가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확인해 보니 다리 기둥 하나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실리면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다리를 보수한 후에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수행원들도 이제는 서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했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여러 번 위험해서 자신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후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정명 대감의 저택은 북촌의 큰 한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크고 웅장한 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 느낀 것은 경이로움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습니다. 대감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하인들까지 모두 서연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벼슬을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거지 소녀를 양녀로 삼았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이경호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영의정 가문에 거지를 들인다는 말이냐고 항의했습니다. 가문의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대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이 집의 딸이며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서연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서연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명색이 양반집 아가씨인데도 거지 출신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일부러 시중을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이경수는 좀 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은근히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것을 비웃었고 예절을 모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연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대감은 서연에게 훈장을 붙여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그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훈장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에게 그것도 거지 출신에게 그를 가르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훈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보면 금방 익혔습니다. 뜻을 물으면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만 가르치면 남자 선비들 못지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훈장에게 글을 배우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혼자 복습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글자를 썼습니다. 목이 쉬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서연은 기본적인 한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장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글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배려로 의녀에게서 의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뛰어난 관찰력이 의술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녀 박 씨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을 그저 양반집 교수 하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이 그냥 신용만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진지했습니다.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물어보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맥을 짚는 법을 가르치면 밤새 연습했습니다. 환자를 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박의녀가 놀란 것은 서연의 관찰력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짐작했습니다. 호흡 소리를 들으면 폐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맥박을 짚으면 미세한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박의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경험으로 겨우 익힌 것을 서연은 몇 달 만에 터득한다고 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만 배우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의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글도 배우고 의술도 배우면 언젠가는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경수는 서연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을수록 불안했습니다. 이경수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인 대감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지 출신인 서연이 금방 글을 익히고 총명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서연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자신보다 서연을 더 아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수는 몰래 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공부하는 책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방에 쥐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서연의 식사에 소금을 과하게 넣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감에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파문이 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대감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견디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 저택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의 등장으로 서연의 진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감 저택에 임금의 어이가 찾아왔습니다. 임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묘하여
여러 어이들이 진찰을 해도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정명 대감을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대감에게 사람을 보내 혹시 아는 명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의원들은 이미 궁궐에서 다 진찰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을 한번 데려가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서연의 관찰력이라면 혹시 다른 의원들이 놓친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망설였습니다. 서연은 아직 어렸고 정식의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병화는 심각했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대감은 결정했습니다. 서연을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직접 진찰을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이들의 진찰을 옆에서 지켜보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평생 궁궐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임금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대감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이들이 진찰을 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임금의 얼굴빛을 보았습니다.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맥을 짚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살폈습니다. 어이들은 여전히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세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통을 호소하셨고, 때로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때로는 속이 메스껍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증세들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무언가 외부 요인에 의한 것 같았습니다. 독, 아니었습니다. 독이라면 증세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서연은 임금께서 계시는 침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침전 한쪽에 새로 들여온 듯한 화려한 병풍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귀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그 병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미세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병풍의 안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유난히 선명한 붉은색과 녹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병풍의 안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순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증기처럼 퍼져나가 임금께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박의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의녀가 놀라며 어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이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연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시 병풍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침전을 환기시켰습니다. 며칠 후 임금의 증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통도 사라졌고 어지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속도 편안해졌습니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병의 원인을 찾아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감이 서연을 추천했다고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놀라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어이들도 찾지 못한 것을 찾아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서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풍의 색이 너무 선명해서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색을 내려면 특별한 안료를 써야 하는데 그 안료에는 종종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에 어느 보부상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상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거두어 주신 이정명 대감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은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명 대감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딸을 두었다고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대감. 대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을 거둔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궁궐에서 돌아온 후 서연을 대하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인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이경수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 칭찬하신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경수는 서연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경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서연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계속 공부하고 의수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18이 되던 해 정식으로 의녀가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의녀가 된 서연 앞에 백성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의녀가 된 후 주로 한양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양반집 교수였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지였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일주일에 며칠은 무료로 진료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주는 용돈으로 약재를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 의녀는 솜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을 찾아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서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얼굴빛을 살피고 호흡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느냐고, 어떤 증세가 있었느냐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귀 뒤쪽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물었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보름쯤 전에 뒷산에서 놀다가 나뭇가지에 긁혔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상처 부위가 감염되었고 그것이 몸 안으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염증을 빼내는 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열을 내리는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여름 한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와 함께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동네가 심했습니다. 서연은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쓸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대감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몸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진료를 하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전염병에 걸려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손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의녀가 있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한양에서 이름난 약재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연에게 좋은 약재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서연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석 달 만에 잡혔습니다. 서연을 비롯한 많은 의녀들과 의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역할이 특히 컸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도 서연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임금께서 서연을 불러 상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양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그 진료소를 맡아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한양의 남촌에 큰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혜민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연은 혜민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녀들과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모두 서연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혜민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항상 시기가 따르는 법입니다. 서연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서연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나서서 의술을 펼치는 것이 전통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거지 출신이 아니냐며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우의정 김석주가 앞장섰습니다. 김석주는 평소 이정명 대감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을 공격하는 것은 곧 이정명 대감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석주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혜민서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펼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천한 출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가세했습니다. 유교 질서를 내세우며 서연을 비난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정명 대감이 반박했습니다. 서연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신분이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마음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정명 대감을 지지하는 쪽과 김석주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임금께서도 고민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의 공로를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신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석주의 어린 손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의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김석주는 절망했습니다. 손자는 그의 외아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의녀를 불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서연이라면 혹시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석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서연을 부르라니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김석주의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체면이 중요한지 아이 목숨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제발 서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김석주는 고민 끝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서연을 은밀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석주의 집에 도착한 서연은 즉시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경기의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맥을 짚고 눈을 살피고 온몸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며칠 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머리 안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침을 놓아 어혈을 풀었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 아이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경기가 멎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석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서연이 자신의 손자를 구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신분도 정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석주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정에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케민서 폐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공로를 칭송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서연 덕분에 살아났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석주마저 인정했는데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임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시 상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어의녀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케민서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더 많은 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기꺼이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민서에 나가 진료를 했습니다. 이정명 대감은 이미 8순을 넘기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매일 진맥을 해드렸습니다. 약을 지어 드렸습니다. 정성껏 모셨습니다. 대감이 어느 날 서연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만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대감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딸을 두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떠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고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연장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없어도 계속 좋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이정명 대감께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서연은 다시 해민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후배 의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의녀들을 많이 길러내면 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녀들이 서연에게 배웠습니다. 서연은 의술뿐만 아니라 의녀로서의 자세도 가르쳤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겸손과 헌신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서연의 제자들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모범을 따랐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육순이 되어서야 해민서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환자를 보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거지 차림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진찰했습니다.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칠순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오랜만에 한양 도성 서문을 찾았습니다. 옛날 대감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감의 대답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 도와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지 소녀가 수레를 막았던 그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팔순까지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과 함께 묻혔습니다. 서연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진정한 의녀가 잠들다. 그녀는 신분의 굴레를 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백성들은 오래도록 서연을 기억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거지 소녀가 정승을 구하고 나중에 훌륭한 의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진정한 귀함은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거지소녀 서연과 정승, 이정명 대감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은혜와 보답,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